1834년 왕의 침실에 불려간 의사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20년간 스페인을 쥐고 흔든 페르난도 7세의 시신 앞에서 그는 손을 떨며 침대 시트를 걷어냈거든요. 거기에는 수십 년간 궁정 안에서 숨죽여 속삭여주던, 그러나 단 한 번도 공식 기록에 오른 적 없는 비밀이 고스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왕비들의 비명, 특수 제작된 쿠션, 고문에 가까웠던 후계자 생산의 시도들, 그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죠. 도대체 이 왕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이토록 처참하게 뒤틀어 놓았을까요? 페르난도 7세의 비극은 사실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대를 거듭하며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끼리 결혼을 이어갔거든요. 합스부르크 왕조 시절부터 내려온 이 관행은 부르봉 왕조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신질환, 신체 기형, 면역 이상, 왕실의 혈통은 점점 좁아지면서 유전적 지뢰밭으로 변해갔죠. 1784년 엘에스코리알에서 태어난 페르난도의 부모인 카를로스 4세와 마리아 루이사는 첫째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이상 징후는 단순한 성장통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자 왕실 의사들도 더 이상 눈을 가눌 수가 없게 됩니다. 단순히 크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괴하게 비틀린 형태였습니다. 왕실의 침묵 속에서 그 비밀은 조용히 자라났고,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채 페르난도는 왕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주는 혈통을 탈타고 흘렀고, 그 끝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죠. 소문이란 건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두꺼운 궁정의 벽도, 왕의 권위도 하인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기형적인 신체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 의사는 그것을 당구 큐대에 비유했고, 외국 사절단의 비밀 보고서에는 차마 정식 문서에 담기 민망한 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유럽의 고전적 미학은 절제와 비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 페르난도의 신체는 남성성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수치심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궁정 환경이 그 수치심을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이에요. 아버지 카를로스 4세는 정치보다 사냥에 더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는 재상 고도이와의 불륜을 궁정 안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배신과 굴욕이 일상인 환경 속에서 자란 페르난도는 점차 자신의 수치심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자신의 나체를 목격한 시동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그 가족 전체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렸거든요. 수치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잔혹함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자 왕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왕조의 의무가 눈앞에 닥쳐왔거든요. 주치의 프란시스코 플로레스 박사는 왕의 상태를 비밀리에 기록하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충격적이었어요. 왕의 신체는 밑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좁은 반면 끝부분은 해부학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형태였습니다. 플로레스 박사가 내린 결론은 단호했죠. 물리적인 보조 장치 없이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 더욱 기괴합니다. 의사들과 장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크, 가죽, 부드러운 금속을 이용해 특수 쿠션과 보조기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침실은 점점 의료 장비 창고를 닮아갔습니다. 콧불소, 뿔가루, 진주 분말, 희귀 약초까지 동원됐지만 어떤 처방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페르난도는 자신의 몸을 고치려 발버둥칠수록 그 절망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절망은 머지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1802년 페르난도의 첫 번째 신부가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16살 소녀였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
침실에는 낭만적인 분위기 대신 기이한 물건들이 하나둘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시종들이 특수 쿠션과 연고, 의료 도구들을 조용히 세팅하는 동안 마리아 안토니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그리고 마침내 시트 아래 감춰진 것을 목격한 순간 그녀는 방 구석으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괴물! 신혼 첫날 밤의 침실에는 낭만 대신 왕실 의사들이 불려왔고 오일과 쿠션이 세팅됐으며 부부관계는 고통스러운 임상시술처럼 진행됐어요.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그날 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로 각인됐습니다. 꿈꿔왔던 낭만적인 결혼 생활 대신 그녀가 맞닥뜨린 건 차갑고 비인간적인 현실이었거든요. 궁정의 화려한 촛불 아래 한 어린 소녀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기나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날 밤의 공포가 지나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매번 부부 관계 전 아편팅크를 복용해야만 버틸 수 있었어요. 약에 취한 채 소리 없이 오열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두 사람의 침실은 매번 쿠션의 위치와 연고의 양이 철저히 계산된 기이한 의식처럼 진행됐고 행위가 끝나면 두 사람은 궁전의 반대편으로 각자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르난도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고의로 임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내의 정서적 거부감이 자신의 씨를 막고 있다는 비이성적인 강박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죠. 결국 왕은 실크 패드와 가죽 스트랩으로 아내를 침대에 결박하는 도구까지 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신체를 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던 거예요. 수치심이 강박으로, 강박이 폭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궁정의 누구도 왕비를 구하지 못했고 침실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페르난도는 이제 의학이 아닌 미신의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점성술사, 프랑스의 예언자, 동양의 현자까지 마드리드 궁정으로 불려왔어요. 달의 위상과 천체 정렬에 맞춰 잠자리 일정이 짜였고 궁정의 시종들은 밤마다 별자리표를 들여다보며 왕의 침실 일정을 조율해야 했죠. 한 신비주의자는 왕의 기형을 신성한 용의 선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3달 동안 고대 중국 두루마리를 모방한 기괴한 의식과 고개에 가까운 자세들을 매일 밤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2번의 임신이 찾아왔습니다. 궁정은 잠시 환희에 휩싸였죠. 하지만 극도로 훼손된 심신은 끝내 생명을 품어내지 못했고 2번 모두 유산과 사산으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된 유산의 후유증으로 아편에 의존하며 유령처럼 살아가던 마리아 안토니아는 1807년 세상을 떠났어요. 왕은 슬퍼하는 대신 아내가 고의로 임신을 방해했다며 편집증적인 분노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왕의 광기는 단 1도도 식지 않았죠. 첫 번째 아내를 잃고도 페르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16년 이번엔 포르투갈의 마리아 이사벨이 희생양이 되었어요. 19살의 어리고 희망에 찬 소녀였죠.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맞이한 첫날 밤, 침실 밖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명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 묻은 린넨이 아무 말 없이 궁정 밖으로 치워졌어요. 마리아 이사벨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나타나면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고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하는 섭식 장애가 찾아왔죠. 페르난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침실을 의학 강당으로 개조했습니다. 유럽 각지의 해부학자들이 불려왔고 마리아 이사벨은 병풍 뒤에 숨어 그 모든 수치스러운 과정을 견뎌야 했죠. 후계자를 향한 집착이 한 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신경쇠약과 환각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1818년 세상을 떠났어요. 왕은 또다시 외국 세력의 독사를 주장했고 죽은 아내의 데스마스크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침실 한켠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연달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유럽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페르난도 7세, 기형왕, 스페인어로 엘 데포르마도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각국 왕실은 복잡한 혼전 계약을 요구하거나 아예 혼담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신부 후보 명단은 하나둘 지워져 갔죠. 결국 재정난에 허덕이던 작센 왕국이 손을 들었어요. 24살의 마리아 요제파 아말리아, 가문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자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왕비는 앞선 두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대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주치의와 각종 의료기구, 약품을 직접 챙겨왔고 결혼 생활을 임상 실험에 임하듯 냉정하게 접근했죠. 부부 관계의 날짜, 시간, 방법, 실패 원인까지 과학적인 어조로 일기에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냉담하고 기계적인 태도가 페르난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한낱 실험 표본으로 전락한 듯한 모멸감이 밀려왔거든요. 아내가 조국을 위한 스파이일지 모른다는 편집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궁정의 공기는 또다시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29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패와 비극 끝에 마리아 요제파가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스페인 전체가 환희에 휩싸였고 페르난도는 조중에 가까운 광적인 기쁨을 보였습니다. 침실 주변에는 엘리트 경비병이 배치됐고 모든 음식은 30분씩 이중 검사를 거쳤어요. 유럽 최고의 의사들과 신비주의자들까지 동원됐죠. 페르난도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수치심과 강박을 한 번에 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7개월 차 심각한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태반 조기 박리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정식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처치를 시도했지만 페르난도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금술사와 주술사들의 허무맹랑한 처방만을 고집했죠. 결국 조산으로 태어난 딸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뒀고 마리아 요제파도 3주 후 감염과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어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장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앞선 두 아내의 데스마스크 옆에 세 번째 아내와 아기의 데스마스크를 나란히 추가했습니다. 궁정의 어느 방 한켠에는 이제 4개의 죽음이 침묵 속에 줄지어 서 있었죠. 3명의 아내를 잃은 그해 스페인 대신들은 조용히 4번째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상대는 나폴리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왕실의 체면보다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더 급했던 거죠. 1830년 이사벨라 공주가 태어나자 스페인은 새로운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난도에게 이 아이는 묘하게 모순적인 존재였어요.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이자 동시에 타이피가 섞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실패의 증거였거든요. 완전한 편집증에 빠진 왕은 궁전 벽 곳곳에 구멍을 뚫어 모후와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모든 식사는 30분씩 기밀을 거쳤고 혈통학자와 해부학자를 동원해 이사벨라가 친딸인지 매일 밤 강박적으로 조사했죠. 말년에 이르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왕은 아내가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침실에 들어오기 전 의료진이 그녀의 나체를 직접 검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한때 스페인을 쥐고 흔들던 왕은 이제 자신의 침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채 의심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33년 9월 29일 페르난도 7세가 숨을 거뒀습니다. 표면적 사인은 통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을 짓눌러온 편집증과 트라우마가 몸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였어요. 왕이 죽자 주치의들은 마지막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형적인 신체 부위를 분리해 보존한 거예요. 흉터와 실패한 시술의 흔적이 남은 그 표본은 세상에 공개하기엔 너무 위험했고 밀봉된 채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로 보내졌죠. 페르난도 7세는 위대한 전쟁이나 개혁이 아닌 자신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한 강박과 수치심으로 왕국을 짓밟은 가장 비극적인 군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바티칸 어딘가에 밀랍으로 봉인된 그 표본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자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낳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어두운 경고로 지금도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